오늘 나머지 이제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장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의 다 얘기됐던 것들이고 또 어찌 보면은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한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그 요약 정리한 내용을 이제 다시 읽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그냥 옆에 놓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책을 바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26장 보시겠어요? 26장의 제목은 뭡니까? 꿈꾸기, 환상하기, 그리고 진실본능.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꿈꾸기는 즉 환상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진실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꿈꾸기하고 환상본능하고 관계가 될까? 꿈하고 환상은 뭡니까? 감정과 정서죠. 감정과 정서를 살려내려면 꿈을 꾸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환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그 환상 능력은 정신증 환자들의 그런 환상과 좀 달라요. 파편화된 소위 의미 없는 조각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그 환상하기는 꿈을 꾸는 거고 거기에 그 감정이 개입된 소위 정서적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혼이 말하는 정서라고 하는 게 뭘까? 진실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서만이 진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거, 환상하기, 또 진실을 추구하는 본능은 전부 정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꾸는 것은 특히 비혼의 언어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꿈꾸는 거는 사고학입니다. 자, 전혀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고학이에요, 사고. 사고학에는 뭐냐? 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고는 정서에서 나온다는 거죠. 감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울 정도로 다른 비혼의 사고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사고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하고 비혼이 말하는 사고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비혼이 말하는 사고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론 정리하고 그 머리 굴리고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고, 진실된 사고는 정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고하기하고 꿈꾸기를 합쳐서 비오는 꿈사고라고 그러죠. 꿈사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438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정신병리는 결함 있는 꿈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일부분이라도 결함 있는 꿈꾸기라는 거죠. 꿈을 꿀 수가 없는 사람들은 주로 정신증 환자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증 환자들은 꿈이 범람해서 꿈에 취해 있죠. 응? 두 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죠. 그럼 왜 정신증 환자들은 꿈을 꾸지 않을까? 정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서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공포예요, 아주. 그러니까 소위 감각적인 자료만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정서적인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베타 요소. 그러니까 감각 자료를 정서적인 자료로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정서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 정서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이 기억할 수 없는 비혼의 말로 하라면은 소위 오이디푸스 이전에 그 경험했던 심각한 외상들 때문에 그 외상은 사실 그 분화되기 이전에 그 혼동 상태에서 경험한 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감정이 잘
자라나고 발달하고 정서가 발달이 될 시기에 차단돼 버린 거죠. 미리 싹이 잘려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가 대단히 심해요. 그럼 모든 정신적 환자들을 다 그렇게 해석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상담을 해보면은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정신적 환자라 할지라도 그 레벨과 수준과 그리고 투사하는 정도라든가 어떤 베타 요소의 방출이라든가 아니면 감각자료 처리라든가 어떤 정서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런 수준들이 정말 다 달라요. 정말.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떤 꿈꾸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정신증, 대부분의 정신병리고 정신증 환자다. 그래서 이때 결함이 있는 꿈꾸기의 원인은 결함이 있는 알파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또는 꿈작업 알파, 이것을 꿈작업 알파라고 그러는데, 즉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환상하기. 자, 그래서 정신증 환자들의 환상과 우리가 하는 환상하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환상하기는 꿈꾸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정서적 에너지가 없으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정신적 환자들은 그 소위 정서적 에너지를 빼버린 그 환상 파편들이죠. 참 이제 이 둘을 구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제 대체적으로 정신증 환자들의 환상은 파편화되어 있고 연결이 안 되고 그 그렇지만 그거는 베타 요소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받아줘서 그것이 알파 요소로 바뀌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감각 자료를 정서 자료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파 기능은 정서적 능력이죠. 사실은. 정서적 능력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알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알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소화를 못 시켜. 정서적으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꾸기 기능. 바로 그 꿈을 꿀 수 있으면 진정한 사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진정한 사고를 해야만 진정한 의미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자, 그 다음에 439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피분석자의 고통에 침잠하고 자, 내담자의 고통에 잠기는 거예요. 침잠. 쭉 그냥 푹 빠져서 잠기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그것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익어라. 그런 뜻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그 439쪽에 보시면은 그 피분석자의 고통에 침잠하고 그것을 흡수하는 것을 통해서 오가 된다. 이 지금 오라 해가지고 오가 베타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그로슈타에는 베타 요소를 오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냥. 근데 비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베타 요소와 오를 상당히 구별해요. 그런데도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또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로스타에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오와 가로하고 베타 요소, 베타 요소 가로하고 오를 해버려요.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걸 인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게 그냥 그렇게 그 단순히 처리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는 베타라고 하는 것은 오의 그림자 혹은 오의 속성 그리고 오의 전조 그 오가 드러나는 전조 나는 이렇게 봤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더 임상적입니까? 지금 어때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를. 응? 그러니까 그 베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오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 출현하기 전에 출현하는 전조인 거죠. 되게 그 진실이 출현하려면은 무섭잖아요. 폭풍 전야처럼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알아간다는 게. 그리고 그 오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융의 언어로 말하면 셀프의 그림자겠죠. 그렇죠? 자기의 그림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베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책에서 그 바바라 책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관계 자체는 고통이다. 좌절이다 그래요. 곧. 관계가 좌절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하고 관계 맺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남편하고도 고통스럽죠. 때로는. 자식하고도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뭐 관계를 잘 맺으려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관계 패턴은 이렇고 넌 가서 이렇게 해보고 답도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그 봐봐라 이 사람이 어려운 거는 관계가 고통이라는 거야. 관계 그 자체가. 그걸 쉽게 생각하고 뭐 관계 잘 맺으면 고통이 없는 줄 알지 마라 이거야. 관계 자체가 고통인 거야.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고통과 함께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몽상 상태에서 베타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분석가는 비분석가가 투사하는 정신 내용. 즉 베타 요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담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비혼의 언어로 말하면. 놀랍죠? 제가 이제 비혼을 좀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씩 종합이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면 안 돼. 비혼의 언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담는 거, 담기는 거, 그리고 그 좌표. 띄워놓으면 절대 안 돼요. 좌표도 담고 담기는 관계예요. 베타, 알파, 꿈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타가 알파에 담기고, 알파가 꿈에 담기고, 꿈이 전 개념화에 담기고, 전 개념화가 개념화에 담기고, 개념화가 개념에 담겨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담고 담기는 관계로 그 좌표도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혼의 모든 언어는 전부 링크되어 있어요. 전부 링크되어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링크되어 있어요. 놀라워요. 정말 섬세한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비혼의 공부를 이제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게 정교하게 링크되어 있나 거미줄처럼 정말 정교하게 링크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그 정신분석 상담 현장에서 또 적용이 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아마 탐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사한 내용을 담아내는 이제 담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관계는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대개는 무의식적인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거라고는 우리가 보면은 담는 자와 담기는 자 그러면 이인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적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제3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는 게, 내가 담아주고 담기는 자면 분명히 두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담고 담기는 것 사이에는 전이와 역전이 투사적 동일시 베타 요소,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링크.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제3의 영역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 제3의 영역이 비혼은 오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3의 영역이란 말을 쓰진 않아요, 비혼이. 쓰진 않지만 그 비혼의 제자들이 이제 특히 옥된 같은 사람이 분석적 삼자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해낸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보니까 소위 emerging, 드러나는 걸로 표현해. 제3의 영역이 두 사람에 의해서 드러난다. 크리에이트된, 창조된 것하고 드러나기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제3의 영역은 이미 있는데 두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옥대는 두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여전히 옥대는 정신분석의 라인에 있어요. 비혼의 제자 그쪽이면서도 정신분석 라인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분석은 여전히 현실에서 출발해요. 선제하는 건 없어요. 경험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3의 공간이라고 보죠. 근데 비혼은 그걸 넘어갔어요, 이미. 정신분석학자면서도 정신분석의 아주 근본 기초를 넘어가 버렸어요. 오라고 하는 것은 선제 이론이에요, 사실은. 융의 이론에 더 가까워요. 경험적인 것도 물론 되지만은 오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는 그 제3의 공간,
그리고 분석적 삼자, 나는 치료적 삼자라는 내 용어로 이제 바꿨습니다만, 그러면서 이거를 쭉 요즘 이제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삼의 공간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 삼의 공간을 어떻게 접근해 가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데, 하나 아쉬운 점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래 생각난 김에 얘기하는 것은 비온이 소위 그 베타 요소와 알파 요소, 알파 기능을 설명하면서 간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치 모든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무의식의 그 레버리 상태에 동참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마치 그 글은 그렇게 쓰여져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안 되니까 베타 스크린을 또 비오는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환자 스스로 안에 있는 그 어찌 보면은 그 베타의 장막 안에 그 베타를 가둬두고 누군가 그 베타 투사를 못 시키니까 던져내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베타를 봐달라 하고 요청하는 장치로 베타 스크린을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비원이 그러니까 아주 경험적이고 현상학적이고 철저하게 경험적이면서 치료적인 게,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나면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정신분석이란 무엇인가, 이 지금 융이 프로이드를 반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트의 성욕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신경증적이나 정신증적인 원인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선천적이면서도 원형적인 기질적인 게 있다고 얘기해. 기질이라는 말을 써요. 기질. 결코 소화되지 않고 소화돼서는 안 될 남아있는 자녀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나 비혼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그 사람은 치료자이기 때문에. 철학자가 아니에요.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료를 위해서는 무언들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정신분석학자의 대가들의 글을 읽을 때 이것이 맞냐 틀리냐 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치료적 의도가 뭐냐를 꼭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도로 이런 이론을 주장했느냐. 비오는 자기 철학적 무슨 뭐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타 알파 이게 철학적 용어도 아니에요. 단순히 어떻게 하면은 치료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상정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철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응? 비용 같은 대가도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440쪽 보시면 셋째 줄 보면은 담는 자의 알파 기능이 더 좋을수록 피분석자는 더 잘 생각할 수 있죠. 참 재밌잖아요 이게. 알파 기능이 좋으면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뭐죠? 알파 기능이 좋으면 자기 자신의 알파 기능이 발전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석가의 알파 기능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알파 기능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전에 더 잘 정서적이 된다. 그런 거죠. 그 정서화돼야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더 잘 꿈을 꾼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잘 생각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두 단계가 딱 생략이 되고 더 잘 생각한다로 딱 갔어요. 그 안 보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돼. 그래야 비혼을 읽어. 그죠? 이게 책이 없다고 그래서 나 몰라. 그게 아니라 그 단계가 있잖아요. 알파 기능에서 사고로 바로 가지 않아. 응? 알파 기능은 소위 정서화시키는 요소거든요. 감각 자료를 정서화시킬 수 있는 씨앗이에요, 사실은. 아직 정서로 가지도 않아. 알파 요소는. 그러니까 베타 요소가 완전히 감각 자료라면 그 안에 물론 원정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알파 요소는 정서로 가기 전 단계예요, 사실은. 그리고 꿈 이제 사고에 와야 소위 정서가 이미지로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정서의 구체화된 표현인 거죠. 이미지라고, 꿈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기는 뭐냐? 다시 설명을 해요, 비혼이. 비혼의 설명은 아니에요. 이건 어찌 보면 그로스타인의 이제 비혼을 이해한 그로스타인의 설명인데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비데카르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죠.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죠. 회의하는 거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타고 있어. 되는 거죠. 그게 되기. 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하고 좀 달라요. 그냥 몰라도 될 수 있어요. 나는 내담자를 몰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알면 내담자가 못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담자를 알라 그러지를 말어. 알려고 노력하면 편견이 작용하고 재단을 해. 근데 그냥 되면 나중에 내담자를 알아. 그냥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그냥 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거기에. 이럴 때만 되고 저럴 때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내담자가. 그래서 제정신으로 안 되니까 꿈꾸는 상태, 몽상 상태에서 되라는 거죠. 비연이. 그래서 되기다. 그것의 많은 부분은 선택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접촉 장벽을 강화한다. 강화하는 데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접촉 장벽을 활성화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접촉 장벽은 내가 말한 대로 일종의 걸름 장치예요. 일종의 걸름 장치, 투과 장치란 말이에요. 여과 장치.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에서 어떤 소통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소통 불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 무의식에 담아두겠죠. 의미화가 될 때까지. 비유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해요. 프로이드는 억압된 내용이 무의식에 억압된다고 얘기하지만 비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미화되지 않는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에 담아둔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워요, 이 생각이. 소화되지 않는 것을 아직은 안 되니까 사람이 좀 클 필요가 있잖아.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내 무의식에 담아두고. 그러니까 그것을 접촉 장벽을 통해서 의식으로 빨리 내보낼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담아두고 그것이 이제 알파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 이제 그 의식으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촉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사고다,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생각을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사고가 가능한데 이게 접촉 장벽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응? 꿈꾸기를 통해서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정신으로 생각하라고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정신이면은 진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진짜 생각은. 다 나한테 유리한. 그리고 다 계산된 생각을 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덜 하죠. 그러니까 진짜 생각할 때만 딱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찾아보질 않아요. 물론 처음에 정보를 구할 때 찾아보죠. 책도 찾아보죠. 그러나 어느 정도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명상하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죠. 그때를 계속.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1차 정리가 끝나면 떠오르는 걸 기다려요. 떠오르는 것이 내 거고 떠오르는 것만이 종합해 주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그 흩어진 것들을 종합해 낼 수가 없어. 응? 그러면 두 번째 형태는 뭐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생각에 가까운 거예요. 밑에 보면은 두 번째 형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기에 두 번째 형태는 데카르트적이다. 의심하고 따져보고. 이게 이제 비혼이 말하는 과학적 사고입니다. 응?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A행, B행, C행은 그 비데카르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 개념, 그리고 이제 대수, 과학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데카르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제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비혼을 이제 이런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다 좌표하고 연결돼 있어요. 좌표는 비혼이 초기 단계에 가지고 버린 게 아니야. 비혼도 계속 비혼의 원전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비혼도 계속 좌표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신분석의 요소에서도 그렇고, 정신분석의 요소는 완전 좌표 설명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혼이 말하는 좌표부터 공부한 게 아니고, 그 좌표를 정리하는 스밍턴 것으로 많이 좌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비혼 것을 먼저 봤어야 했어요. 오리지널을. 그리고 이제 그 변형이 이제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변형의 책에서도 좌표랑 늘 연계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좌표와 관련된 얘기 항상 링크되어 있어요. 항상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데카르트적인 사고인데 추상화적인 사고죠. 그리고 성찰, 그다음에 상호관계, 광표.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전 개념화에서 개념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계인 거예요. 담는 것과 당기는 것은 하나의 늘 관계예요. 그러니까 담는 것과 당기는 것은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을 담고, 그래서 그 관계는 항상 역동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개념화에서 개념화로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시 개념화에서 전 개념화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포화된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갔다가 포화 상태로 가면은 모든 것을 또 의미 탄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불포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그 개념화에서 전개념화로 또 넘어가야만 또 새로운 의미가 탄생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역동적인데, 역동적인 경우도 있고 또 알파 요소에서 베타 요소로 가는 역전 현상도 있어요. 역전. 이제 정신분열 환자들의 소위 그 환상이 역전 현상으로 보는 거죠. 소화시키지 못한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알파 요소를 어떤 베타 요소로 만들어서 우주로 추방시켜 버리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역전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자, 445쪽 두 번째, 정신증적 인격이 바로 뭐라고 그랬잖아요. 광적이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역전된 알파 기능이라고 그랬죠. 알파 기능은 원래는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변환시키는데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알파를 베타로 역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를 어떻게 해요? 반대로 표시하죠. 그리고 밑에서 위로 가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호를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기호가 나와요. 위로 올라가는 것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쪽 기호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역전 기호예요. 역전 기호. 역전된 알파 기능. 인격의 이러한 붕괴. 이것은 인격의 붕괴를 가져온다. 그래서 비혼의 또 다른 방식은 꿈꾸기, 환상하기 자체가 손상을 입을 때 역전 현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의 역전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담겨야 할 게 내가 지난번 한번 좌표로 초기 강의할 때 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줬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담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기가 엄마를 담아주면 어떻게 될까? 정신분열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도.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 그릇이 작은 그릇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큰 그릇을 넣으려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주 조숙해져 버리거나, 그렇죠. 어린애가 아주 어른처럼 조숙해 버리거나, 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고를 만들어내거나, 또 그 엄마를 또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 이상이 돼야 된다. 초인적인 힘을 또 가져야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모든 것을 환상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비현실적이 되는 거고 자기 시대에서 못 사는 거죠. 응?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책감과 어떤 공포가 또 심해요. 특히 죄책감이 심해요. 이 아이가 부모를 담아냈을 때. 큰 충격이야. 그리고 아이가 엄마나 아버지를 담아내는 그 자체가 이건 불경이고 죄야.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죄책감이 거기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